한마디로 말해서 최순실의 낙하산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은 어떻게 검찰에 의해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경찰에 의해 다시 횡령범이 됐을까요? 방석호 횡령 의혹을 최초 공개한 최민희 전 의원이 직접 증언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네, 오늘은 이재용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네, 오늘은 BBQ와 미스터 피자 같은 기업들의 갑질을 보면서요. 왜 중견기업들도 재벌들 못지않게 갑질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문익환 선생의 시 2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17년 7월 7일, 칠자가 연월일로 3번 등장하는 날은 10년에 한 번입니다. 행운의 숫자인 7만 3번, 오늘 행운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라고 하더니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겠다며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 주민 피해 공동 해결, 민간 교류 적극 지원 등을 거론했습니다.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교류를 이어가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자도 버릴 것이 없는 명문입니다. 입만 열면 민족, 틈만 나면 통일을 말해온 북한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째 호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안방까지 핵탄두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며 자랑한 북한이 비핵화의 환경,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자는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보다 적극적인 북한 설득은 물론 자주적이고 줏대 있는 외교로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완벽하게 실추된 동북아시아 균형자의 역할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을 버리라는 북한의 주장은 기가 차면서도 분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약한 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웠던 태도를 고치고 군사 주권을 회복하며 민족의 장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한 번의 대통령 선언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겠지요. 모든 국민의 공감과 관심, 참여가 필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냉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는데요.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촌치킨과 김밥천국의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교촌 F&B는 한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 절반인 20%만 지급했습니다. 또한 김밥천국 가맹본부인 정다문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나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초강경 추가 제재에 동참을 촉구한 것인데요.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강기훈 씨는 1991년 고 김기설 씨의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고 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가 강기훈 씨에게 약 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수사검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사건 조작을 기획한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추진을 공식 선언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한편 북한이 핵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밝혔는데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종말 단계에서는 요격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ICBM은 발사 이후 상승과 비행, 종말 단계를 거치는데 최종 종말 단계는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탄두의 속도는 음속의 24배에 달해
비행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종말 단계의 요격을 사드가 맞는데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탄두를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이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미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야만 한다면 북한에 대해 군사력까지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올 북한 선제 타격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UN 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에 초강력 추가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더욱 강력한 외교와 경제적 대북 제재에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대책 없죠. 안보리의 8번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5년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 보고서를 드디어 완성한 것인데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과 왜곡, 자사고 폐지, 대체 공휴일제 확대를 공언한 내용,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그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밀고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위원장님, 강제 폐지는 아니란 말씀이세요? 선택의 기회를 줘야죠. 외고나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하려던 외고 자사고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평가가 됐을 때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그런 식으로. 네,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현재 대체휴일제라는 제도가 설날하고 그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 이 세 번만 적용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이번 추석에 10월 2일이 중간에 하루 끼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 공휴일제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이거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되는 쪽으로. 또 이렇게 하면 내수 활성화에도 좀 도움을 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0월 2일은 그러니까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계획 잡을 때.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막말이라며 문제 삼은 것인데요.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머리 자르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일부 들어보시죠. 이 국민의당의 이 제보 조작 사건을 대선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장 이제 국민의당이 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내부 조사로서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국민의당은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 그 단독 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국민 70% 이상은. 우리는 이유미라는 존재는 잘 모르고 국민의당 공당으로서 또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를 보고 그 말을 믿었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상조사라고 그 당 자체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또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으로 앉아 계시면서 이 국민의당은 자체 수사를 해서 국민이 믿지도 못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박지원 전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이런 상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예.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추미애 대표님, 추미애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를테면 이제 머리 자르기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것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심중에는 지도부 심지어는 박지원 전 대표나 이 안철수 전 후보에게까지도 보고가 됐을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걸 수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단독으로 저지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만약에 단독으로 했다면 그 당장에 반응이 나왔어야 되겠죠. 왜 아무런 검토 없이 이 엄중한 국면에 당신 혼자 그렇게 앞서서 얘기하느냐, 너의 위치가 뭐냐 도대체, 이런 반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 대변인단, 당의 공조직이 총가동이 돼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퍼나르기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저지를 때는 그 조직적으로 저질러 놓고 일이 끝나니까 단독 범행이다,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의 성질은 죄질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 아닙니까? 또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그런 집단적인 범죄 행위 아닙니까? 범죄 행위 자체는 집단적인데 그 결과는 단독 범행이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선. 지난달 29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는 지상파 3사 언론노조의 MBC 김장겸 사장 퇴진 요구 시위가 있었습니다. MBC 김민식 PD는 현재 MBC에는 100명의 손석희가 있다며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민식 PD의 발언 들어보시죠. 손석희라는 언론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분은 1986년, 87년 신군부 시절에 부역 언론인이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주말 뉴스데스크에 앵커를 하면서 땡전 뉴스를 진행하던 분이었어요. 그 부끄러움이 지금의 손석희를 만들고 지금의 JTBC 뉴스룸을 만들고 그것이 지난 1년간의 최순실 전국을 끌어낸 JTBC 뉴스의 쾌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은 다들 손석희의 위대함, 손석희가 대단하다, JTBC를 불과 몇 년 사이에 뉴스 경쟁력, 시청률, 이미지 모든 것을 최고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MBC에는 100명의 손석희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MBC 뉴스가 망가지는 것을 부끄러움 속에서 부역 언론이라는 그 자괴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PD, 기자, 아나운서들이 지금 MBC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장겸을 물러나게 하고 이들이 다시 방송에 돌아오면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100명의 손석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걸음은 김장겸이 물러나야 합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지난해 10월 검찰이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요. 그런데 검찰의 석연치 않은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방석호 씨가 낙하산으로 아리랑TV 사장에 임명된 것은 최순실의 영향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예,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를 하신 분들이 저한테만 제보한 것은 아니고 여러 곳에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제보를 받아들이고 좀 더 자료를 추적해서 국회에서 19대 때 폭로를 하게 된 거죠. 최순실이 임명 배후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의원님이 처음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제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2016년 2월에 제가 최초로 국회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 신문사에서 단독으로 제 폭로를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석호가 사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검찰에서 관련 수사를 했는데 이게 무혐의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혐의 판결이 날 수가 없는데 그 무혐의 판결이 나는 과정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식사를 한 자리에 문제된 가족의 친구의 부모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아리랑 TV와 사업을 그 자리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이게 사적 자리가 아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대방 그 자리에 참석했던 변호사인가 그랬는데 그 분이 그냥 사적인 자리였다 또 이렇게 증언을 나중에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좀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이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왔고 이 또한 우병우와 관계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왔고 그렇다면 왜 방석호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우병우 전 수석이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역시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나온 이유가 아리랑 TV에 방석호라는 분이 방송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분이 사장으로 내려왔을 때부터 이상한 낙하산 논란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아니고요. 이번에 경찰이 재조사를 해서 이건 혐의가 있으니까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나선 거죠. 예. 의원님 보복당하신 건 없으세요? 저는요. 제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의 킬러 공천 대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게 언론에 막 떠다녔는데 그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저는 비례초선인데 저와 같이 거론되신 분이 누구냐면 다 쟁쟁한 분들이세요. 박영선 의원, 정청래 전 의원, 그다음에 가끔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례초선인 저를 왜 그렇게 이상하게 킬러 공천 대상으로 삼으실까 했는데 그때 저는 이게 몰래카메라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 정황을 보면 제가 몰래카메라에 침대 3개, 그다음에 95만 원짜리 휴지통 뿐만 아니라 윤 전 주의 필라테스 수입 장비 또 거기다 이번에 보니까 방석호 이분까지 최순실 인사였다는 말이 지금 막 돌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왜 방석호 전 사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수사가 다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그러면 의원님도 박근혜 최순실에게 나쁜 사람이었군요. 나쁜 사람이라더라가 아니라 나쁜 X라더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 의원님의 이런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방석호 파문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었다는 점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자,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손 놓고 있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년 뒤 0.4%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동 생산성 등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서 2035년 평균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0.4%까지 하락합니다. 2036년 이후에는 인구 증가율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이 멈추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저임금은 출산을 앞둔 예비 직장맘이나 북한 이탈 주민, 즉 세터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에 연동된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률과 제도가 47개에 이르러 각종 사회보장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먼저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100%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터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의 200배 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는 10일 심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노동 조건이 좋기로 유명한 스웨덴에서도 IT 업계와 언론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데요. 스웨덴의 IT 기업 브라트는 현재 6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입니다. 마리아 브라트 CEO는 6시간 근무제의 성과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동종업계 회사들과 컨텐츠 생산량을 비교했는데 브라트가 월등히 높게 나온 것입니다. 또한 매년 2배 이상의 수익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브라트가 스웨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유망한 기업이 된 것은 모두 6시간 근무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전국 41개 의대를 통틀어 법의학 전공자는 모두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의대생들이 법의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의학 전공자들은 졸업 후 의대에서 법의학을 가르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으로 취직하는 길이 있는데 법의관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의대를 졸업한 동기들보다 상대적으로 박봉에 시달립니다. 또한 법의학 강의는 대다수 개설돼 있긴 하지만 학점 배점이 낮고 필수 과목도 아닙니다. 다수의 법의학자들은 현재처럼 전문인력 양성이 요원할 경우 억울한 죽음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이제 어떡하나? 뭘 또 어떡하긴. 감옥에 들어온 나한테 무엇 더 뜯어먹을 게 있다고. 기사를 보니까 말이야,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적피해 청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정농단 조사에 나선다고 하대. 씨발. 특검, 국회,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도대체 몇 번 조사를 받으라는 거야? 응? 나중에는 헌병이 잡아가서 조사하는 거 아니야? 그 위원회를 뭐하러 만들겠어? 숨겨둔 당신 재산 털겠다는 거 아니야? 뭐? 이 씨발.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적피해 청산위원회 만든다는 말 문재인이가 했어? 아니, 그 김진표가 했지. 김진표? 아니, 적피해 청산위원회 만들겠다는 발표를 왜 가수가 하지? 그 김진표겠나? 부총리를 했던 여당 국회의원 김진표 몰라? 아, 씨발 새끼들. 내 돈이 그렇게 탐나나? 응? 안민석이도 내 숨은 재산 찾겠다고 난리던데. 돈에 눈이 어두운 것들. 뭐라고? 돈에 눈이 어두워? 박씨 당신이야말로 나라 돈 쓰리쳐갔는데 누구 보고 그런 소리를 하지? 뭐 이런 걸 일컬었어 적반하장이라고. 야, 내가 곧 국가와 결혼해서 국가의 마누라가 됐는데 나라 돈을 쓰리쳐갔다는 게 말이 돼? 응? 나라 돈은 내 남편 돈이고 내 남편 돈은 내 돈인데. 그래서 최태민이도 나라 돈을 인마이 포켓했다. 그분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야. 이 씨발놈아, 알고 얘기해. 응? 그나저나 희소식도 있더라. 응? 안종범이 수첩의 내용이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응? 이재용이 재판 판사들이 이야기했다며? 그렇지. 고작 메모 쪼가리에 불과한데. 과연 그럴까? 잠시 후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코너 들어봐. 꼭 그렇지는 않을걸? 그니까 박씨,
판사도 사람인데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설마 당신과 이재용 사이에 오간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할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당신과 이재용이 구하려고 무리수를 둘까? 그러니까 어줍잖게 수수다가 망신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젠 좀 정신 차리고 현실을 정신 차리고 퀴즈나 내 이 촌만아. 이 씨발. 퀴즈 내겠습니다. MBC 보도본부장이 언론노조 MBC 본부를 이것에 비유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의 신뢰도와 시청률이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질문하니까 노조 탓이다. 노조는 흡사 땡땡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극우 이념이며 히틀러를 상징하는 집단의 이름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 박씨, 아나? 알지. 1번 꽁치, 2번 삼치, 3번 나치, 4번 참치, 5번 쥐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구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김프로입니다. 어떻게 이재용 무죄가 되는 겁니까? 뇌물죄인 줄 알았는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 수첩 이거를 정황 증거로만 볼 수 있다. 직접 증거는 안 된다. 이렇게 재판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사 자체도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게 뭐 정황 증거가 된 게 뭐 어떻단 얘기냐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내용도 없거든요. 예. 그냥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세에 지장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정말입니까? 네.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안 되고 정황 증거가 됐다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일부 언론들에서 썼어요. 일간지 중에는 조선일보만 썼고요. 예. 그리고
머니투데이, 데일리한, 뉴스핌, 뭐 글로벌 이코노믹 뭐 이런지 이제 인터넷 매체들이 조금 썼고 방송은 유일하게 MBC만 받았었고요. 그리고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 방송 들으시기 전날 밤이니까 예. 지금 몇 분 전에 이제 연합뉴스가 썼거든요. 예. 요 흐름을 좀 잘 보면 이게 국면이 바뀌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데만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MBC만 받았다는 점에서 일단 뭔가 좀 짐작이 됩니다. 제가 좀 소설을 써보자면 예. 새벽 1시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문들이 이 내용을 뭐 판을 갈아가지고 막 쓰기가 힘들었을 테니까 조선일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썼을 수는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인터넷에서 몇 군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뉴스 가치가 있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재판의 큰 축이 뒤집어지는 결정적인, 그래서 뭐 특검이 내놨던 게 무색해지고 좀 특검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른 데들이 낮에도 그렇고 석간 뉴스들도 그렇고 뭐 방송 뉴스들도 그렇고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다른 데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나온 데들이 별로 없고 MBC만 유독 받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연합뉴스가 이 기사를 받아서 쓰면 연합뉴스의 파급력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합뉴스가 이제 뉴스 도매상이기 때문에 예. 그 여러 가지 속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다른 언론사들이 이제 도매로 받아가지고 이걸 고쳐서 소매로 내보내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합뉴스는 아무래도 좀 파급력이 있죠. 근데 연합기자가 거기에 없을 리가 없었을 텐데, 재판할 때. 그리고 오전 내내 계속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걸 굳이 밤 늦게 받아가지고 쓴 걸 보면, 자연스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검찰이 직접 증거로 이 수첩 내용이 채택되기를 바랬는데, 이게 뭔가 재판에 가가지고, 재판부가 간접 증거로 채택한 거라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용어가 어렵잖아요. 직접 증거, 무슨 진술 증거, 간접 증거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정황 증거 뭐 이런 것들. 네, 정황 증거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직접 증거라는 거는 뭐냐면 정말 직접적으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빼도 박도 못할 만한 증거다라는 게 직접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잖아요. 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건 뭐냐면 그 독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쭉 청와대에서 준비했던 말씀 자료들하고 그리고 독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지시했던 그 수첩하고 다 이거는 간접 증거예요. 처음부터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직접 증거라는 건 녹음을 했거나 CCTV로 찍혔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이 직접 적었거나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내가 거기서 청탁을 했어요라고 그냥 인정을 한 경우 이런 것들만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정황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빼박 증거만 직접 증거고 나머지는 다 정황 증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직접 증거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검찰도. 왜냐하면 이게 직접 증거가 아니잖아요. 예. 다만 전후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인데 이 정황 증거의 증거 능력이 얼마나 세냐 약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직접 증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막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머리 아프고 잘 모르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를 막 써서 정황 증거로 법원이 채택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김용민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용민 돼지 엄마가 김용민 브리핑을 아침에 업로드하고 나서 아침밥을 먹었다. 예.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밥을 안 먹는 사람이거나 그 밥을 먹은 게 굉장한 일이어야 이게 뭔가 새로운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밥은 맥날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색하고 막 기사를 쓰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사에 나올 정도는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한 게 아니었을까? 예. 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뭐 너무나 뻔한 일인데 여기에 쓸데없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오도한다든지 뭐 그럴 목적으로 이거 정황 증거가 됐다. 삼성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언플하고 있다라는 얘기군요. 그런 염원을 담았다라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고요. 뇌물죄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뇌물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준 사람이 줬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래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준 놈도 안 줬다 그러고 받은 놈도 안 줬다 그러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기소 자체가 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내가 저 사람 돈 줬어요. 아니면 제가 주는 거 봤어요. 막 해가지고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준 사람이 끝까지 부정하면서 나는 돈을 안 줬다. 받은 사람도 끝까지 부정하면서 돈을 안 받았다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어가지고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재판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얼마나 촘촘하게 잘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재판이 쭉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결코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지금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 똑같이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한테 보건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삼성 합병과 관련된 거를 계속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삼성 편을 들어주면서 자기들이 기꺼이 손해를 봤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복지부 장관과 이런 사람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렇게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게 없는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빼곡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황 증거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황 증거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군부를 지금 지피고 있는데 정황 증거 얘기는 하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고 지금 이 일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이미 실형이 나온 상황이고 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전 부회장에게 결코 유리하게 판이 돌아가고 있는 거는 아니라서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다른 언론들이 그냥 기사를 받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합뉴스가 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받을까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거나 막 이재용이 무죄가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 불감청 고소원 감히 청하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을 마음속으로 바란다. 이런 고사성어가 생각나는 최근의 흐름이네요. 보니까. 네. 예.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용 무죄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은 이재용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니 이재용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뭐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죠. 삼성한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나 좀 드리면 이재용은 뇌물을 줬기 때문에 뇌물 공여죄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 수수죄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는 직접 받거나 아니면 달라고 요구했거나 받기로 약속만 해도 해당되거든요, 수수에. 그런데 그러면 공여한 사람이 뇌물을 준 사람이 만약에 무죄가 나면 수수한 사람도 자동으로 그러면 무죄가 나는 건가?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구하거나 약속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돈을 안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다수설은 수수하고 공여는 같이 간다. 준 사람이 무죄가 나면 받은 사람도 무죄가 난다. 이게 같이 간다는 게 다수설이고요. 소수설은 따르고 갈 수 있다.
공여자가 아니더라도 수수자는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소수설인데 여기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 민감할 수 있다, 복잡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공여부터 볼 거냐, 그러니까 준 사람 입장에서 볼 거냐, 아니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약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보고 이거는 충분히 약속을 했고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론을 먼저 내면요. 준 사람도 당연히 준 것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준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사람이 뇌물을 줬다는 거를 명확하게 입증이 됐느냐부터 보고 그래? 이건 입증이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먼저 판단을 해버리면 예. 그 뒤에는 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이 무죄니까 받은 것도 무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떤 거를 더 핵심적으로 먼저 보고 어떤 거에 더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조금 사안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가지 방향을 정해놓고 막 호들갑을 떨거나 정황 증거가 채택됐기 때문에 이재용의 무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 김 프로의 이 말씀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에게 무죄가 나도 박근혜도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일은 없겠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18가지인가요? 하여튼 뇌물죄만 해도 받은 것이 여러 개거든요. 삼성도 있죠, 롯데도 있죠, SK도 있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액수가 제일 작은 게 89억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 난다고 좋아하는 거는 삼성 사람들은 좋아할 텐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쯤 무죄 나는 게 그렇게 큰 대세 지장이 없을 만큼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면 박근혜가 완전히 무죄가 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89억이 어느 정도냐? 이청현 인천교육감 이 양반이 3억 뇌물수수 1억 2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합치면 이게 4억 2천만 원 아닙니까? 네.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에 의해. 예. 네. 89억이라면은 이보다는 훨씬 중한 죄 아니겠어요? 저는 89억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네. 우리 김용민 씨가 저한테 89만 원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출연료 지급일을 앞두고 이렇게 의표를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하셨네요. 예. 자, 오늘 이제 김프로하고 방송한 내용을 제목으로 한번 뽑자면은 이재용 무죄 개뿔이다. 나 김프로 믿어라.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예. 재판부를 욕해야지. 저를 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89억은 된다. 뇌물 받은 거 89억은 된다. 박근혜가. 그렇다면은 이 삼성에 400억이 인정되면 박근혜 누님은 다음 생에도 감옥 사셔야겠네. 하여튼 그만큼 위중하다는 거니까 예. 이게 쉽지 않은 사건인 거는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느 한쪽에게 유리하게 확 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부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호들갑을 좀 떨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럴 일인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작곡가 고 윤희상 선생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고 윤희상 선생의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공수해 묘지에 심었는데요. 유럽 음악계에서는 윤희상 선생을 동양과 서양 음악을 융합한 중개자,
세계적인 현대음악가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 윤희상 선생은 지난 1995년 독일인으로 이국 땅에서 타계했는데요. 지난 2006년 고 윤희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 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서 제가 남쪽 고향에 갈 수 있다면 저희 남편이 꿈에도 있지 않는 자기 고향 땅 토영 바다에 가서 남편의 한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1969년 이후 생전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이유는 군사독재 시절 고 윤희상 선생이 친북 인사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1967년 윤희상 선생은 동베를린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10년형이 확정됐는데요. 윤희상 선생이 북한을 방문해 간첩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휘자 카라얀,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등 세계적인 음악가 200명이 탄원서를 제출해 윤희상 선생은 2년 만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윤희상 선생은 정말 친북 인사였을까요? 동백림 사건에도 불구하고 윤희상 선생은 1973년 한국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역시 윤희상 선생의 세계적인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그때 KT 공작 사건, 즉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에 윤희상 선생은 동백림 사건의 악몽이 되살아나 한국 방문을 포기하게 되죠. 1980년대 초반에도 전두환 정권은 윤희상 선생을 수차례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학살을 알고 있는 윤희상 선생은 차마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79년 이후 윤희상 선생은 제자 양성을 위해 1년에 한두 차례씩 북한을 방문한 것은 사실인데요. 윤희상 선생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민족은 창공처럼 엄숙하고 영원한 것이다. 윤희상 선생에게는 하나의 민족만이 있었고 그는 북에 간 것이 아니라 조국에 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갱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갱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충남과 호남, 경남은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입니다.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우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와 대전 29도, 광주 30도로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갑질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또 세상이 바뀌어서 숨겨졌던 갑질이 더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단연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도 드릴 텐데요. 요즘 경제적 뉴스에서 제일 많이 이름을 올리는 곳이 미스터 피자, BBQ 치킨 이런 곳들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 국세청 이런 곳들도 지금 전방위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BBQ가 걸렸고, 얘네는 AI를 핑계로 가격을 올리다가 세무조사를 두들겨 맞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영그룹, 여기는 이제 계열사를 허위로 기재를 해서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당했고요. 3번 타자가 MCM이라는 그룹이죠. 여기는 그 유명한 김성주 회장이 오너로 있는 회사인데, 김성주 씨는 2012년에 박근혜 선거운동본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줄줄이 도산시킬 정도로 대금 결제 때 불공정 거래를 했어요. 그러다가 공정위에 적발이 됐고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 여기는 납품 단가 후려치다가 공정위한테 지금 검찰 고발을 받아서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았고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미스터 피자 정우현, 이 사람은 워낙 다양한 갑질로 악명이 높은데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는 시간에는 이 정우현 씨가 구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6일 밤까지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으니까요. 들으시는 시간에는 결정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동아제약의 강정석 회장. 이 사람은 남의 노트북 막 집어던지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횡령, 약삭거래법 위반 이렇게 걸려 있고요. 호식이 2마리 치킨. 이 최호식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으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호식 회장이 내놓은 변명이 이런 거였어요. 여직원이 어지럽다고 해서 호텔방을 잡아주려 했을 뿐 성추행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최호식 씨한테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인데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어지러워하면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호텔방으로 데려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런 갑질들과 범죄 짓들을 너무나 태연히 하던 이들이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줄줄이 굴비 엮이듯이 엮이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연히 하필이면 새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이 폭증했을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얘들이 늘 이랬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고치기 위해서 제대로 파헤쳐 봤더니 줄줄이 엮일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후자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이러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우연히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생겼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들은 원래 이러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서 걸렸을 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학 이론은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들이나 재벌들은 일정한 수준의 성공을 이루면 하나같이 다 상또라이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저한테 가장 잘 설명을 해준 이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론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짜증나시겠지만 잠깐 저희가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한계 효용 체감 이론이라는 이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거부감 갖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학에는 한계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번역입니다. 영어로는 marginal이라는 단어, 끄트머리 이런 단어를 번역한 건데 저는 이걸 왜 애초에 한계라고 번역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하니까 꼭 무슨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는 인간의 한계 이런 거하고는 진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엉망진창 번역인 거죠. 경제학에서 한계라는 말이 나오면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단위가 하나 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1개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개째를 집어 먹습니다. 이러면 먹은 개수가 하나가 늘어나죠. 이걸 한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라는 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면 만족도가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먹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때 이 개수가 늘어난다는 말을 바로 한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실전 예를 들어보면 되게 쉽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이제 짜장면을 한 그릇 먹습니다. 이때 만족이 너무 큰 거죠. 와, 배가 고팠는데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팠을 때 처음 한 그릇 먹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을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흡족한 상태예요. 근데 한 그릇을 다 먹고 또 한 그릇을 더 먹습니다. 요게 바로 한계가 적용이 됩니다. 먹는 단위가 1에서 2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요 두 그릇째 먹을 때 효용, 만족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게 당연히 첫 그릇 먹었을 때 10에 비해서 훨씬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첫 그릇은 배가 왕창 고팠을 때 먹었으니까 되게 행복했는데 두 번째 그릇은 이미 한 그릇 먹었으니까 배가 넉넉히 부르니 그만큼 안 만족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걸 한 그릇 늘어날 때마다 보는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고 하고요. 짜장면의 한계 효용은 첫 번째 그릇 먹을 때가 제일 큽니다. 두 번째 그릇 먹으면 당연히 첫 번째 그릇 때보다도 작아지죠. 세 번째 그릇 때는요, 훨씬 작아집니다. 두 그릇이나 먹었으니까 배불러 죽겠는데요. 네 그릇째 먹으면 이제 토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면 효용이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예. 먹었는데 만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늘어나는 지경이 된 거죠. 이렇게 어떤 물건을 소비를 할 때 경제학적으로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체감은 점점 더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제품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인간이 느끼는 만족의 양은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건 뭐 실생활에서 바로 이해가 되죠. 예. 청년 직장인이 마침내 목돈을 모아서 차를 한 대 샀어요. 너무 기쁘죠. 와, 나에게도 드디어 차가 생겼어. 만족도 100 이겁니다. 근데 돈을 더 벌어서 두 대째 사면요, 기쁘긴 한데 내 인생의 첫 차를 살 때만큼 기쁘진 않죠. 예. 부자가 돼서 세 대쯤 사면 이제 시큰둥해지는 겁니다. 주차할 데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만족도는 줄어듭니다. 이제 요 정도 이해를 갖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스털린의 역설의 이론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경제 역사학자입니다.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요. 1974년에 발표한 이론인데요. 이스털린이 이론을 발표하기 전까지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너무 당연하게 이걸 생각을 했어요. 돈은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당연히 더 행복한 거고, 돈의 액수가 늘어나면 부자는 그 돈에 비례해서 당연히 행복도도 늘어난다. 이게 74년까지 일반적인 경제학의 통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지금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죠. 특별히 좀 도덕적이거나 소비에 대한 철학이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왕이면 부자면 좋겠어. 내가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털린이라는 학자가 실제 그런지에 대해서 수십 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1940년대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근데 이때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행복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행복해지는구나.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이때도 개인 소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 다시 행복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스털린이 이걸 계속해서 91년까지 확대로 추가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 세율 이런 거 다 반영해도 개인 소득은 72년에 비해서 91년에는 33%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분명히 행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스털린이 스스로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는데 행복도는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현상. 이걸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계 효용 체감 법칙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요, 월급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될 때, 요때 월급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너무 배가 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이 딱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월급이 한 1000만 원쯤 되는 사람이요, 월급이 100만 원이 오르면 시큰둥해요. 100만 원 올라봐야 뭐. 월급이 1억 원인 사람이요, 이 사람은 월급 100만 원 오르나 마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짜장면을 한 10그릇 먹은 상태에서
한 그릇 더 먹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한 단위가 주는 효용이 추가로 얻는 효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말은 배가 고플 때 짜장면을 먹으면 만족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라는 거란 뜻입니다. 짜장면을 3그릇째 먹으면 이때부터는 짜장면 먹는 게 효용 증가에 도움이 안 돼요. 이때는 짜장면보다도 훨씬 더 자극적인 걸 먹어야 효용이 겨우 늘어납니다. 배가 부르니까요. 예를 들면 샥스핀, 거위간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샥스핀하고 거위간을 먹다 보면은요. 이것도 효용이 더 안 늘어납니다. 똑같이 한계 효용이 체감을 해요. 이러면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합니다. 같은 걸 계속 소비하면 경제학 법칙에 따라서 한계 효용은 체감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뭘 먹어야 되냐? 샥스핀, 거위간으로도 안 되면은요. 이러면 이제 3천만 원짜리 와인, 5천만 원짜리 위스키 이런 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먹다 보면 해결책이 안 됩니다. 어차피 같은 제품 계속 소비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리화나 히로뽕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부자들이 꼴통짓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이 스털린의 역설이 대버레면에 떠오릅니다. 얘들은 이제 돈이 많아서요. 어지간한 자극으로는 행복을 못 느낍니다. 이 스털린의 역선에 따르면 분명히 소득이 오르면 행복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데 한국 부자들은 이 구간을 이미 월등히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소득 증가로는 행복도 안 증가하죠. 이러니까 얘들이 횡령하는 액수를 보면은요. 3억, 4억 이러지 않습니다. 기본이 수백억입니다. 그리고 뻑하면 10억이 넘어가요. 2천억, 3천억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들어와야 겨우 얘네들은 돈 좀 벌었네 하고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걸 찾죠. 횡령을 다음에 하게 되면 더 크게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사람을 팬다거나 노트북을 집어던진다거나 이 정일선, 이해욱 이런 애들이 전부 자동차에 미친 애들이거든요. 스피드 광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조금 더 버는 걸로는 자극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찔끔찔끔 더 벌면 이건 자극이 아니고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아예 이상한 데서 행복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부자들의 행태를 고칠 경제학적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각성하거나 아니면 사회 전체적인 문화가 바뀌어서 저따위 짓들을 하는 놈들을 다 퇴출시켜서 겁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털린의 역설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가지고 부자들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요. 사회를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부자들의 자산을 적절히 수거를 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부자들은 돈이 드러나도 별 행복에 영향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정도 부자들은 돈이 어느 정도 줄어도 행복이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미 갖고 있는 돈의 자산 크기가 크면 웬만한 액수의 변동해주는 한계 효용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재산을 적절히 과세를 해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사회 전체 행복 분배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요. 이재용 재산이 지금 8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2조 원 정도를 과세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왜 멀쩡하게 사업하는 사람의 재산을 4분의 1이나 빼서 여기가 사회주의 빨갱이 국가야? 이렇게 반발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재산 8조 원은 전부 국민들 재산입니다. 이재용이 한국 사회로부터 등쳐먹고 얻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색하고 제가 말하면은요. 다 뺏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참아서 2조 원만 과세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8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줄어든 이재용이 갑자기 미칠 정도로 화가 나서 자살하고 싶을까요? 천만입니다. 네. 이재용 재산이 실제로 한 10조 원에 육박했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보유했던 주식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주가가 하락해서 2조 원이 날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용이 그 2조 원 때문에 죽고 싶어 했다는 얘기 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물론 10조 원에서 8조 원으로 줄어들면 조금 슬프겠지만 그 2조 원 때문에 이재용이 죽고 싶어 할 리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자산 규모가 그렇게 큰 사람들은 그 정도 재산 규모의 변동으로 엄청나게 기뻐한다거나 엄청나게 슬퍼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8조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2조 원을요, 우리나라 극빈층에게 한번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용은 별로 분노하지 않는 그 재산을요.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조 원을 이분들에게 나눠주면 1인당 한 12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극빈층 170만 명의 행복도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무려 170만 명이 엄청나게 행복해할 겁니다. 예. 이재용 하나는 살짝 기분 나쁘고요. 이래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사회적 행복의 총량이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자극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부자들의 깡패짓을 막을 방법은 몰라도요,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늘리는 방법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분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 보다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꽉 부여잡아야 되는 경제의 한마디 화두는 성장이 아니고 분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 말하듯이 돈이 늘어나면 행복이 함께 늘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적절히 부를 분배해 주면은요, 사회의 행복 총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반면에 이재용, 정의선 이런 애들에게 맨날 돈 벌게 해줘봐야 사람 숫자도 몇 명 안 되지만 걔들 행복도 별로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이 사회를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지름길인지는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과는 다른 과세 구조를 갖춰야 되고요.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고요. 예. 완전히 체계를 달리하는 분배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거죠. 요즘 부자들의 온갖 폐악질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데, 쟤네들 아무리 저렇게 해봐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런 애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늘리기 위한 끝은 제가 보기에 거의 정신병자들 가까운 사람들인데, 히로뽕하고 이렇게 해야 조금 위안을 받을 애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행복, 어차피 늘지도 않는 행복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덜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사회의 전체적인 총량의 행복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경제학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들을 동정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보니까. 전혀 없죠. 예. 걔네들한테 세금 조금 더 빼앗는다는 표현도 잘못됐고요. 적절하게 조금 더 과세한다고 해서 걔네들 그다지 불행해지지도 않아요. 예, 우리의 행복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감옥 가 있는 것도요, 네. 걔네들한테는 아주 익사이팅한 어떤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나오면은 다시 황제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대신 그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냄으로써 사회 정의가 서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증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압도적으로 행복 총량으로는 잘못한 사람들, 잘못한 재벌들이 감옥에 가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파이. 1991년 5월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료였던 강기훈 씨는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죽음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고 2015년 5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강 씨는 유서 대필자라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 끝내 엉뚱한 사람을 모함한 국가폭력 사건으로 확인. 그리고 어제 1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인과 대한민국이 함께 강 씨와 가족들에게 6억 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 씨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강압 수사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 검사는 아니지만 당시 강압 수사를 했던 검사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씨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담당 검사였던 곽상도 씨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자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앉아 있습니다. 곽상도.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유한국당 소속. 예,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그의 수상한 족적이 당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증언되는데 6월 10일 신경민, 9월 10일 박지원, 10월 1일 다시 신경민. 5월 하순 어느 날 검사들이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곽 수석이었습니다. 요지는 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요즘에 뭘 하자는 거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 라고 hir난을 했습니다. 빈정거렸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은 물러간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최동욱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졌습니다. 곽상도 민정수석은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찰 자료를 그 파일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곽상도 수석의 다른 행적이 저희한테 잡혔습니다. 8월 중순 이 정보를 들고 지금은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된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둘은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 자리에서 곽상도 수석은 최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 6월 29일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곽상도 의원이 한 말. 그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을 보면은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 자리에 법치주의를 부정하거나 엉뚱한 지금 후보자가 지금 나와 있어서 저는 실소를 검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저기 김 PD 괴롭히려고 그런 모양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니 뭐 길어진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구조 개편하면서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 딴 학교들도 보니까 온갖 뭐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되는 언어는 다 동원돼서 뭐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뭐 컨텐츠가 들어가고 대학 교육이 내실화 돼간다는 증거로 봐야 되는 건지 이름만 이렇게 번듯하게 바뀌는 것은 뭔가 좀 결핍을 또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뭐 복지가 들어가고 융합이 들어가고 서비스가 들어가고 비주얼 디자인 들어가고 글로벌이 들어가고 뭐 인재가 들어가고 4차 산업혁명 학부도 나오겠어요 이러다가. 네,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 그 내실과는 상관없이 그럴싸한 말들의 잔치인 것 같습니다. 네. 내실이 뭔지를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글로벌이란 말만 들어가면은 뭐 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모양이죠. 이제 앞으로 근데 창조 뭐 이런 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글쎄요. 민망해서 쓰겠습니까, 나는. 하여간 뭐 많은 것들이 또 탄핵이 됐으니까요.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그 문익환 목사의 시 두 편을 골랐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문익환 목사님을 만나는군요. 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해서 언론들이 마구 위기감을 조성하는 분위기죠. 예. 호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뭐 직접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시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제발 우리 말 좀 들어달라. 우리도 대화 파트너로 좀 인정해달라. 그런 포즈를 취하는 것 같은데, 예. 한국의 또 언론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사실 그런 건 다 싹 지워버리고 대대적으로 한반도의 위기 조성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문득 문익환 선생이 떠올랐어요. 예, 문익환 선생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예. 통일운동가이기도 하고요. 뭐 신학자이기도 하죠. 네. 또 아주 에세이를 잘 쓰는 에세이스트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시인이기도 합니다. 예. 시집도 여러 권 내셨죠. 예. 잘 아시겠지만 1989년에 북한을 다녀왔던 이후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죠. 그 얼음에 쓴 시 두 편입니다. 문익환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선생이라고 해야 될지,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시인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여기서는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시인적 감성을 아주 풍부하게 갖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슴도 뜨겁고요. 대단히 그 상상력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 꿈을 현실로 옮기려는 의지도 대단히 강렬한 것 같습니다. 잠꼬대 아닌 잠꼬대. 대표적인 시입니다. 잘 아시는군요. 이제 제가 김 PD하고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교수님. 저 솔직히 얘기해서 문익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교수님과 함께 전부 다 새로운 책들만 만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문익환 목사의 잠꼬대 아닌 잠꼬대는 네. 서울역 가서 매표원에게 평양 가는 기차표 내놓아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미친놈이었나 뭐 그렇게 보더라도 난 외칠 것이다, 이런 시. 아, 잘 아십니다. 그 시 전에 예. 오늘 두 편이라고 했잖아요. 예.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부터 볼게요. 예. 다 읽기는 조금 버겁고 한 2연, 3연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꿈을 꿔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문익환 그 목사님 목소리를 읽어야 되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유, 너무 좋으셨겠다. 네, 그 강렬했죠, 인상이.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155마일 휴전선을 해 뜨는 동해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 땅 한 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 무덤은 우리 5천만 결의의 순례지가 되겠지.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들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외다. 이게 3년인데요. 예. 그러니까 남북한의 적대적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예. 북한의 전쟁 때 죽은 국군의 시신이 흙이 됐겠죠. 예. 그 흙과 남한에서 죽은 공산군, 인민군이죠. 인민군의 쌀 썩은 남녘의 땅을 하나로 합쳐서 합장을 지내는 꿈을 꾸자는 겁니다. 예. 그래야 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이 제대로 사물들과 관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시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북으로 가서 어떻게든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꿈 하나 읽어볼까요? 예.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떻겠어? 그 무덤 앞에서 샘이 솟아 서해 바다로 흐르면서 휴전선 원시림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펼쳐지고 한려수도를 건너뛰어 제주도까지 뻗는 꿈. 그리고 우리 모두 짐승이 되어 산과 들을 뛰노는 꿈. 새가 되어 신나게 하늘을 나는 꿈. 물고기가 되어 펄떡펄떡 뛰며 강과 바다를 누비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에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상상력의 반경을 확장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과 바로 맞대면서 대륙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예. 또 저쪽에서는 한려수도를 뛰어넘어 제주도까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상력의 영토가 넓어진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의 사고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도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문익환 선생의 이 시는 지금도 생생하게 현실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조금 전에 김 PD가 말씀하신 잠꼬대 아니 잠꼬대. 우리 문익환 선생의 대표적인 시죠. 예. 대표적인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이것도 몇 년만 골라서 볼게요. 예. 잠꼬대 아니 잠꼬대니까 잠꼬대를 합니다. 이게 단어적이죠. 예. 실제로 잠꼬대를 현실로 옮깁니다. 우리 문 목사는. 이게 1989년에 쓰여진 시인데 예. 89년에 바로 평양을 가잖아요. 예. 가서 어떻게든지 말 좀 하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좀 볼게요. 예.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랄까 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고. 시작이 반이란 속담이 있지 않아? 모란봉에 올라 대동강 흐르는 물에 가슴 적실 생각을 해보라고. 거리거리를 거닐면서 오가는 사람 손을 잡고 손바닥 온기로 회포를 푸는 거지. 얼어붙었던 마음 풀어버리는 거지. 난 그들을 괴뢰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 동무라는 좋은 우리말 있지 않아? 동무라고 부르면서 10살, 20살 때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1년과 2년인데요. 이 문익환 선생의 시를 읽으니까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반주를 넣어주네요. 단순한 통일주의자를 낭만주의자라고 우리가 지나치듯이 평가하곤 하는데 저는 이런 낭만주의자들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DJ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때 화해 무대가 조성됐고 남북을 오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낭만주의자로만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뭐 종북 딱지 붙이고 뭐 빨갱이로 낙인 받고 그러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네, 그렇게 종북 딱지를 붙이고 한 사람들은 꿈꿀 능력 또 꿈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낭만주의란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비현실주의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현실을 바꾸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혁명적 에너지를 길어올리는 경우가 아주 많죠. 예. 이 문익환 선생의 1989년 방북도 사실은 한국 통일운동사에서는 중요한 결절점을 형성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 시의 한 부분, 금방 우리 김 PD께서 기억하셨던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객적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건 말이야. 된다는 일, 하라는 일을 순순히 하고는 충성을 맹세하고 목을 내대는 수행하고는 훈장이나 타는 일이 일인 줄 아는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넉 많은 살아 자유의 깃발로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네, 이렇게 이어지는 연이 하나 있습니다. 예. 당연히 머리가 돌았다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했겠죠. 예. 네, 광인들이 세계를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 돌았다고 얘기할 때 분단을 거부하고 역사를 산다는 정신으로 이 휴전선을 넘은 문익환 목사를 생각하면서 이 위기 국면이 조성되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익환 목사님, 그분이 이제 먼저 이 분단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모습이 있다고 그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익환 목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양반이 원래 그 친북이어서 김일성도 만나고 뭐 손을 붙잡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아버지 때부터 소련 공산군과 불구대척의 원수지간이었어요. 재산 다 뺏었고 또 문익환 목사의 아버지도 공산군에 의해서 구속돼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지 못해가지고 저기
그 만주의 명동촌에 살다가 하도 공산군이 괴롭혀서 월남을 한 건데, 문익환 목사가 나중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된 것은, 그것은 뭐 유유상종 이게 아니라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차원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 문익환 목사의 방북의 의미는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확하게 보는 것은 문 목사가 분단의 문제를, 북을 가장 싫어하는,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목사인 내가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 목사께서 이제 북한에 다녀왔고 곧바로 이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어머니인 김신목 권사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아니, 김일성하고 끌어안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데, 아니, 목사가 김일성을 끌어안지 누가 끌어안느냐? 이런 말씀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사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문 목사의 집안은 일찌감치 용정에 있는 명동촌으로 이주를 하죠. 예.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가 있잖아요. 예. 그 동주에 문익환이 등장합니다. 예. 송몽규와 더불어서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 이 셋이 그 명동촌에서 삼총사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소년 청년 문익환은 영혼이 정말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억압도 견딜 수가 없었고요. 윤동주가 시인이 돼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고, 송몽규가 역사를 공부하고 싸우다가 또 역시 같은 형무소에서 죽었듯이 그 과정을 지켜본 신학자, 신학생, 이 문익환 목사는 또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예. 모든 억압에 저항하는 그 예수 정신을 실천했다는 맥락에서 방북 문제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통일 문제를 상상하는 게 뭐 순진하다, 낭만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순진하고 낭만적인 상상이 치고 나갔기에 그 다음에 우리의 남북 관계가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예. 이명박근혜 정권 때 그게 결단이 나버렸지만, 예. 사실은 문익환 정신의 복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은 잠꼬대 아닌 잠꼬대, 이 시를 문익환 목사의 아들 배우 문성근 씨가 낭독한 게 있는데요. 이거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꼬대 아닌 잠꼬대.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랄까 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고.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 있지 않아. 모란봉에 올라 대동강 흐르는 물에 가슴 적실 생각을 해보라고. 거리를 거닐면서 오가는 사람 손을 잡고 손바닥 온기로 회포를 푸는 거지. 얼어붙었던 마음 풀어버리는 거지. 난 그들을 괴뢰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 동무라는 좋은 우리말 있지 않아? 동무라고 부르면서 10살, 20살 때로 돌아가는 거지. 얼마나 좋을까. 그땐 일본 제국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2천만이 한 마음이었거든. 한 마음. 그래, 그 한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당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잖아. 그 한 마음으로
7천만이 한결에라는 걸 확인할 참이라고. 오가는 눈길에서 화끈하는 숨결에서 말이야. 아마도 서로 부둥켜 안고 평양 거리를 뒹굴겠지. 44년이나 억울하게도 서로 눈을 흘기며 부끄럽게도 서로 찔러 죽이면서 괴뢰니 주고니 하며 원수가 되어 대립하던 사상이니 이념이니 제도니 하던 신주단지들을 부셔버리면서 말이야. 뱃속 편한 소리 하고 있구만. 누가 자네 평양에 가게 한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객적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지금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건 말이야. 된다는 일, 하라는 일을 순순히 하고는 충성을 맹세하고 목을 내대고 수행하고는 훈장이나 타는 일인 줄 아는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넉마는 살아 자유의 깃발로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라고. 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각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존경하는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에서도 사랑받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심사를 거부하고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역시 야당의 역할은 반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추경 반대하는 이유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제가 멋대로 임명해서라고 하는데, 특히 존경하는 이장우 의원님은
김상곤 부총리한테 사회주의자라고 했죠. 이거 김상곤 부총리가 정말 빨갱이라면 국가정보원에 신고하셔야죠. 빨갱이 신고 안 하면 자유당이 신봉하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조심할 게 있는데 무고 날조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김상곤을 신고했는데 김상곤이 빨갱이가 아니면, 그렇다면 신고한 사람 최고 사형입니다. 제가 사형제도를 반대하기는 하지만 자유당은 사형제를 찬성하는 홍준표 씨가 대표로 있죠. 제가 이장우 의원님 것만은 특별히 홍준표 대표와의 의리,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형장에 참 이슬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참이슬은 빨간 뚜껑이 진리라고요. 빨간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설마 김상곤 부총리를 진짜 빨갱이로 생각하진 않았겠죠. 덥고 짜증나는 날씨에 국민들 한번 웃겨보려고 하신 말씀으로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황종 의원님, 정치하는 내내 저를 위해서 인내심 테스트 해주신 고마운 분이지요. 황 의원님이 화재 사건 많이 안 난다 이러면서 소방관 증원에 반대하고 추경 예산 1조 5천억 삭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민의당이 집권했다면 아마도 화재 진압만은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인 모양입니다. 소방관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소방방재 업무를 국민의당에 아웃소싱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소방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장비도 셀프로 사서 챙기시고 부족한 소방 인력은 당원들 동원하시면 되겠네요. 안 되면 오거리파까지 동원하든가. 그래도 일개 당에 소방을 아웃소싱하면 국민들이 의아해할 수 있으니 시범 케이스로 지금 국민의당에 붙은 대선 조작이라는 불을 직접 진압해서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이니 야당의 사소한 한마디도 무시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매기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7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이 곧 김용민 브리핑의 논조입니다.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장애를 제거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분명하게 요구했는데요. 중국의 비공식적인 무역 보복으로 현대기아차가 5조 원에 이르는 매출 손실을 입는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시민들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 현재 총 2,11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62% 절반 이상의 시민들은 중국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며 그 조건을 걸어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포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북핵이 한반도 정세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접촉과 대화 시도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모든 결정을 국회에 일임해서 그들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왔지요. 반면에 우리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설득을 거쳐 사드 배치를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은 20%였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6%는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입해서 우리 군이 직접 운용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약 26%의 시민들은 사드 배치를 찬성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가 맡았던 배역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유시진인데요. 정답자 두 분에게는 빵 짓는 농부에서 협찬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를 선물해 드립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는 진부령 자연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천연 설탕, 팜슈가, 우리밀 등 천연 재료로만 만듭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다른 한 분에게는 상쾌한 아침을 위한 애주가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술친굼인데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가운데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참언론 시사인북에서 협찬하는 시사만화 박사모를 보내드립니다. 만화 박사모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풍자만화를 기고한 작가 굽시니스트의 작품인데요. 박정희 신화의 마지막 발악이 만든 후일담을 그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만화를 모아 펴낸 만화 박사모,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 분에게는 프리미엄 생균을 배합한 유산균제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선물해드리고 있죠. 장 건강은 물론이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좋다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듀폰 다니스코사에 특허받은 균주로 만들어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좋은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포털 사이트에서 KY팜을 검색해주세요. 오늘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단순한 몸매 보정 속옷이 아니라 뒤틀린 골반을 잡아주고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몸매와 자세를 함께 보정하는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오늘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 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 머문빌리지.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해 드릴게요. 당첨자 스티브 잡부님, 김용민 브리핑 뉴스 간장을 들으니 원전 마피아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나 보네요. 핵 마피아는 탄핵, 대한민국은 탈핵. 시사요정 김재민님, 국민의당 소식을 듣고 화를 삭히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박지원, 안철수 두 분 정치계를 떠나세요. 제발요. 정의로움에 관하여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정의롭고 안심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독트린은 어느 상황에서든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송고님, 윤희상 선생님 묘지 앞 통영 돈백나무 감동입니다. 국격이 점점 올라가는 기분 좋은 느낌.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발자련님, 네, 정진석의 개소리를 듣느라 혈압이 올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 땐 뭐하고 들어선 지 2달밖에 안 된 정부한테는 입으로만 지랄을 떠는 건지 저래놓고 지는 잘했다고 밥 처먹으러 갔겠죠. 먹은 거 다 궁둥이로 가버려라. 네. 자, 3%님, 안보 잘 챙기기로는 보수라면서도 기껏 한다는 것이 고작 확성기로 말뿐인 가짜 보수들만 보다가
이번에 진짜 제대로 안보를 수호하려는 쪽은 어디인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라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휴휴링링님, 네. 원전 찬성하는 서울대 교수, 대통령이 제왕적 결정을 했다고요? 어이가 없네. 지금 원전 찬성하는 사람들, 원전 관련 주식 무상으로 제공받았더군요. 아무튼 아직도 적피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주시대비라고 읽어야 하나요? 네. 이 누리꾼은 사드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언론 보도가 개판인 거지요. 사드에 찬성하는 매체들 다 성주 앞으로 당사를 옮겨서 그들이 좋아하는 전자파 가득 쏘이게 하고 싶네요. 네, 2017년 7월 7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